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차 시에 이어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기술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차시 마지막에 결국은 기술 요건의 4단계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의 핵심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컬렉팅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는 웹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에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하두비나 이런 걸 통해서 SQL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저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기술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결국은 데이터 쿼리나 클러스터링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레커멘데이션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거냐. 결국 이런 것들은 R, 파이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머신러닝을 사용하기도 하죠. 결국 이제 이것을 시각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뷰를 생성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차시에 드렸고요. 자, 이번 차시에는요, 계속 이어서 자, 하나하나 수집 단계의 핵심 기술이 뭐냐 그러면 그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빅데이터 수집 기술은 결국은 자, 수집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와 외부에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동이나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데 관련된 기술입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수집이라는 거에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데이터 확보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색할 것이냐, 어떻게 수집하고 이것을 변환해서 정제, 어떻게 클리닝 할 것이냐. 자, 전처리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소위 전처리 기술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데이터는요, E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환하고 블로그 하는 이런 솔루션을 적용해서요, 확보하거나 물리적 이동 없이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자,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런 크롤링 엔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거나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할 때 그 R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크롤링, 웹 크롤링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데이터 수집이라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로서 이걸 잘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수집을 했으면 그 다음엔 자,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겠죠. 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줄이면 SQL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결국 빅데이터 전문가가 사람들이 단순히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분석하는 사람 맞죠. 하지만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잘 저장해서 처리하는 것도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저장 기술은요, 작은 데이터라도 모두 저장해서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하도록 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있어서 바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이런 그런 기술을 우리는 저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 중에서요, 가장 완성도에 가까운 기술은 현재까지는 저장 기술이에요. 빅데이터 저장 기술은 자, 오늘날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인 오픈소스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하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카산드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분산형으로 파일을 어떻게 잘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느냐 이런 기술들이 이미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병렬, DBMS라든지 SQL 같은 게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평 확장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요. 동일한 분산 처리 기술인 하둡 같은 경우는 자, 저렴한 비용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하둡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저희 빅데이터 전공에서 배우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전공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둡 같은 것들을 배워서 조금 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네 번째 중에서 2단계 저장 처리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거는 데이터 활용의 시급성 있는 특성에 따라서 저장 위치가 결정될 수 있고요. 또 이 정보 생명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마이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뭐 우리가 동의만 얻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굉장히 법적인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대두되고 있고, 자,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다면 상당히 좀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요. 자,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 수집, 관리, 유통,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련의 기술이나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한 후에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 환경에서 병렬로 처리하는 수평적인 확장 접근 방식.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둡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메모리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에다가 실시간으로 저장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근에는 뭐 GPU나 메모리가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술은요, DB 내부에서 직접 분석해서 로직을 실행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관련 수업 때 좀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데이터가 잘 우리가 수집해서 잘 저장,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즉 우리가 재료를 잘 키워서 재료를 잘 다듬어서 이제 도마 위에 딱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요리사는 어떻게 하죠? 레시피에 맞춰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음식은 어떻습니까? 뭐 전통적인 한식, 양식, 중식도 있지만 퓨전 요리도 있고 정말 뭐 수만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죠. 같은 재료라도. 자, 그러다 보니까 분석은 빅데이터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예측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는 뭐가 있느냐? 자, 빅데이터 통계 분석 있고요. 자, 통계학에서도 빅데이터를 다뤄요. 자, 이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분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이거는 우리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들이고요. 예측 분석, 그 다음에 최적화, 평판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SNA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다루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세부적인 방법으로 뭐 딥러닝이 이제 대두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분석 기술은 크게 보면 결국은 네 가지죠. 그래서 통계 분석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분석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GLM이라든지요, 베이지안 분석들이 베이지안 모형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에서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확률 추론에 근거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화 선형 모형에 근거해서 이제 분포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들이 우리가 통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R이나 SES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고요. 자, 데이터 마이닝은 패턴을 이제 인식하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실 통계 분석은 어떠한 핵심은 뭐예요? 어떠한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자의 연구 가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설을 우리가 연가설, 대립가설 이런 걸 만들어서 각각의 연가설, 즉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검증하는 거죠. 검증. 근데 데이터 마이닝은 그게 아니라 패턴을 보는 겁니다. 패턴에 있어서는 어떠한 뭐 가설이 있진 않죠. 찾아내는 거죠. 그야말로 빅데이터로부터.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자, 의미 있는 새로운 상관관계나 패턴, 추세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연구자의 가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설보다는 그런 발견이 더 탐색적인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 역시 데이터 마이닝의 같은 부류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텍스트 마이닝의 가장 큰 특징은 글자라는 건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데이터죠. 텍스트 집합 자체가 비정형에 가깝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문서나 전처리, 패턴의 분석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순환 구조로서 계속적인 피드백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죠. 자, 텍스트 마이닝도 뭐 R로도 가능하고요. 파이썬으로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하려면 R로 하시는 게 더 간단하죠. 자, 예측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 자료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관심이 되는 변수를 추정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요.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기술 기반으로 예측 분석, 소위 이제 프리딕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사실은 분류에 좀 더 가깝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측 분석은 프리딕, 좀 더 예측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빅데이터의 분석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술을 살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보시면 큰 기본적인 네 가지 틀 외에도 평판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평판 분석은 경영 데이터 마이닝에 많이 쓰이고요. 의료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이나 공학 쪽에서 잘 안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영 데이터 마이닝. 왜냐하면 경영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SNS 등의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하는 분석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뭐가 출시되었을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설문지를 만들어서 뭐 고객 만족도 같은 걸 조사했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물론 뭐 그것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빅데이터로 하려면요. 자, 어떤 제품이 선호되었을 때 사람들이 SNS라든지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글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글들을 통해서 결국은 긍정이냐, 이 제품에 대해서 부정이냐, 중립적이냐, 이런 선호도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사실은 패턴 분석처럼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긍정, 부정, 중립이라는 어떤 자세, 평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평판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자, 다음에 SNS 분석이 있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구조 또는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요. 사용자의 명성이나 영향력 등을 측정하는 기술을 우리가 SNS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이죠. 자, 그 밖에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시간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준실시간 분석, 이런 것들은 시그널 데이터에 좀 더 포함이 되고 좀 어렵습니다. 시그널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DB 분석, 인메모리 분석,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바로 메모리에서 분석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결국은 분석 파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외부에 유용한 데이터라든지 내부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연계 분석 영역, 또 의료 영역에서는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요즘 가장 핫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뭐 학술대회나 아니면 평가 같은 데 이제 가게 되면 정말 최근에 대가들이 모여서 제일 고민하는 건 멀티모달 기반 분석이에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랑 외부 데이터를 합쳐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확장해서 분석할 것이냐, 응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지금 핫한 그런 것들입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기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갖춰야 될 네 번째는 시각화예요. 시각화 기술, 시각화라는 단계에서의 또 기술도 요합니다. 시각화는 도표라든지 그래프를 활용한 분석 결과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도표와 그래프죠. 자, 전통적으로 도표와 그래프는 통계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시각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요, 단순한 도표나 뭐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분석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보들을 어떻게 나열하고 분석 경로, 자, 패스웨이라고 하죠.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표 뭐 하나 두 개 정도 제시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시나리오에 따라 바뀌는지, 배열 위치,
자,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좀 더 중요한 정보는 앞에 놓고 나머지 이제 수식해 주는 걸 뒤에 놓고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관계 시각화, 분포 시각화. 이제는 단순히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래프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관계망들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요리사가 제일 마지막에 멋지게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요리를 어떻게 쟁반에 잘 담아서 예쁘게 장식해서 이제 고객한테 그 요리라는 건 여러분들 요리를 만드는 단계도 포함이 되지만 요리를 접시에 담아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다 요리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잘 예쁘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거 그게 시각화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요한다라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화 전문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즘에는 태블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화에서는 분절형이 있고 연속형이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시각화는 대표적인 게 분절형 연속형이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막대 그래프, 누적 막대 그래프, 점 그래프와 같은 특정 시점 구간의 값은 분절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아니라 시계열 그래프는 연속된 값이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 우리가 연속형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시계열 자료라고 하죠. 네, 시계열 자료. 네, 이런 분석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분포를 또 보여주는 것도 시각화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대표적인 이게 인포그래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인포그래픽의 얘네요. 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옛날에는 그냥 그래프 하나만 도넛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요새는 그래프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담고 있죠. 자, 한 페이지에 원 페이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인포그래픽에서는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전체 분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도넛 차트. 지금 보시는 게 도넛 차트입니다. 일단 시간에 따른 분포는 이런 약간 플로우 차트.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이런 분포 차트를 또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가 사실 데이터 전문가의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계 시각화도 있고 비교 시각화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많다 보니까 상관관계나 분포, 비교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각화를 할 때에는 뭐 히트맵, 체르노프 페이스. 지금 밑에 보시는 게 체르노프 페이스예요. 이게 체르노프 페이스.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뭐 눈은 예를 들면 뭐 소득 수준, 코는 지출, 입은 뭐 예를 들면 뭐 저축 수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람 얼굴로 그리는 거예요. 스타 차트, 평행좌표, 다차원 척도법, 아웃라이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제시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 시각화에. 자, 저는 사실 최근에 저도 공부를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간 자료 분석, 공간 데이터 분석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시각화에 있어서 공간 시각화라는 게 요즘에 GIS 자료라고 하죠. 자, 이게 또 이거 굉장히 이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점에 찍힌 지도나 아니면 뭐 버블 그린 지도 이런 거 인포그래픽이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게 되게 유명한 나폴레옹 뭐 그거죠. 이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작은 지도를 하나로 그려서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런 스몰 멀티폴이나 애니메이션 확산 지도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 수업 중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디자인 학과에서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데이터 전문가가 분석뿐만이 아니라 시각화도 이제 디자이너처럼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좀 배워주시는 것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분류했었는데요. 자, 마지막에는 빅데이터의 발전 동인. 자, 빅데이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크게 보면 네트워크이죠.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빅데이터의 양산에 큰 영향, 관련을 미치게 됩니다. 자, IDC의 디지털 유니버스 연구에 따르면요, 2011년 생성되고 복제된 데이터의 양이요, 5년 새 9배나 증가를 했어요.
자, 1조 8천억 기가바이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하루에도 거의 이제 뭐 몇 경씩의 데이터가 몇 경 바이트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2020년까지 빅데이터는 5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증재되는 데이터의 양처럼 품질도 과연 증가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게 양만을 가지고 빅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우려 속에서도요, 우리는 빅데이터를 견인할 발전 동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드웨어나, 자, 우리가 뭐 하드웨어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네트워크까지 뭐 어떻게 다 해야 되느냐, 빅데이터 전문가가 예,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발전을 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데이터가 급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날 부분이 뭐겠습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무리 데이터베이스화를 잘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가 저장이었는데 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요. 네트워크가 과부하되면 실시간으로 IoT로 막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트워크도 과부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이걸 잘 대처해야 되느냐? 자, 하드웨어 측면에서 발전 동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발전 동인 첫 번째 하드웨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데이터 저장소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자, 소위 이제 하드웨어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과거에 보시면요, 기가바이트당 하드드라이브 비용은 과거에 1980년에는 이게 10억이었어요, 여러분들. 기가바이트 하드를 살려면 10억이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네, 100원이면 됩니다. 네, 기가바이트당 1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10억 하던 게 100원으로 쭉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네, 그게 늘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저렴한 빅데이터 분석과 서비스 비용으로 이게 이어지게 됐어요, 결국은. 자, 지금 데이터가 모바일 기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저장 역량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드웨어 발전이고 그것이 결국 빅데이터를 끌어온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발전을 위한. 자, 그러면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투자에 따른 시장의 성장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저장 공간은 더 부족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의 분산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여러분들. 자, 중저가 보급률 스토리지 요즘 많이 늘고 있죠. 저만 해도 지금 클라우드 서버 많이 쓰거든요. 뭐 MS의 원땡 드라이브 그 다음에 뭐 구땡 드라이브, 네, 구글에서 하는 구땡 드라이브 말고도 뭐 저기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클라우드 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죠. 말고도 되게 많죠. 뭐 심지어 중국 것도 있어요. 뭐 자, 이런 것들 지금 많아지고 있고 서버가 이제 증가세가 보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아졌죠. 이 기존 서버 유지보다 이제 클라우드가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도 좀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발전 동인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늘. 그래서 유무선 브랜드밴드의 확산이 됐고 지금 네, 결국은 우리 인터넷이라는 게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많이 발전이 됐죠. 이제는 와이파이에서요, LTE 이제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통신기업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TV나 음성, 인터넷 연결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죠. 가격도 싸지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이제는 사실은 뭐 네트워크 회사들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통신 회사들은 이윤이 많이 안 남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뺏어오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하지만 결국은 네, 통신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적자도 보고 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사를 또 문 닫지 않는 이유가 데이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활용하면 또 다른 가치가 이제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오늘 2차 시에는 결국 빅데이터의 발전 동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